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57년 8월 1일과 2일 새벽 사이 LA 외곽의 한 사막에 한 대의 차량이 나타나고 그 차에서 남녀 한 쌍이 내립니다. 여느 커플들과 다른 그들의 모습. 남자는 여자에게 포즈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공포에 떠는 여자는 억지로 포즈를 취하면서 남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1950년대 후반 미국 서부에서 암약했던 론리 하트 살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린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녹음으로는 좀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처음 시작이 이제 론리 하트라고 했는데 난 네. 처음에 론리 하트 살인자라고 해서 이 의미는 생각 안 하고 론리 하트 이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름이라고. 론리 하트군요. 네, 론리 하트. 이런 동명의 영화도 있었는데 동명 아.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살인자 얘기는 아니고. 근데 뭐 이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론리 하트 클럽에서 검색했거든요. 론리 하트 클럽.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장소 중에 하나가 론리 하트 클럽이라서. 그런데 론리 하트 클럽 그러니까 비틀즈 노래 앨범이 이거 론리 하트 클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비틀즈 앨범도 있고 뭐. 그쵸.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근데 사실은 론리 하트 사실 중요하진 않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사람한테 별명을 론리 하트라 킬러라고 부르셨길래 그래 딱히 뭐 쓸 별명도 없으니까 이거나 쓰자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론리 하트는 뭐 독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을 물색하는 그런 클럽인가요? 아시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저도 네. 몰라요. 근데 이게 설명을 론리 하트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 같은 곳인지 아니면 뭐 진짜 펜팔하는 곳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놨어. 그냥 론리 하트 클럽이라는 데가 있고 싱글 남자들이 뭐 이렇게 싱글 남녀가 모여서 뭐 한다 그러길래 클럽이란 소린가 이 생각인데 또 거기에 뭐 자기 연락처를 남긴대요. 거기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라서 이게 뭐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러면 어떻게부터 접근해 볼까요? 범죄부터 좀 들어가 봅시다. 아까 범죄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사람 범죄는 아니고 이거는 잠깐 다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형사가 있어요. 피어스 브룩스라는 형사가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이름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렇죠. 약간 예전에 제가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미국에서도 범죄 수사 같은 것이 아직까지 전문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FBI 뭐 퀀타코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그런 전에 이 개개 형사들, 개개 수사관들이 이제 지방 수사관들이 뭐 나름 이제 수사를 체계하고 합리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 대표적인 한 명으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FBI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어떻게 수사 방법을 구체화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으로서 로버트 레슬러가 항상 극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구체화되기 전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많은 조언을 하고 큰 틀을 짜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수사를 해보잖아요. 이제 일선 수사관이니까 수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뭐 이게 동일한 범죄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적하기 더 쉬울까, 수사하기 더 쉬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수사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195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연세는 엑스파일을 진행하면서 들려드렸던 사건들보다 상당히 예전 거예요.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는 뭐 없었고 프로파일링조차도 아직 태동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약간 노련한 부사관, 그렇죠. 현장에 있는 노련한 그 사람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던 그게 이제 피어스 브룩스라는 사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레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피어스 브룩스도 그렇고 이 사람이 군대 장교 출신들이에요. 특히 로버트 레슬러 같은 경우는 헌법 그 조사관 출신이었습니다. 헌법에서 이제 헌병대? 예, 그렇죠. 헌법이란다. 헌병대 조사관이라 죄송합니다. 네. 헌병대 조사관 출신인데 이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 FBI 같은 데서 지원해서 하는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의 그 존 더글라스 그 사람도 군대에서 그런 일을 했던 건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람도 그렇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피어스 브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해군에서 수사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어쩌면 일선 수사관들도 나름대로 수사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문적 심리학자라든지 범죄학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이 나중에 만난 게 뭐 FBI 같은 경우고 그 전에 이제 초창기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그 한 사람의 선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어떤 한 분야에 무언가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기존의 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그런 또 전문적인 사람이 나타났군요. 근데 이 피어스 브룩스라는 사람을 왜 얘기한 겁니까?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유명을 해줘요. 이 사건을 해결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은 못합니다. 그래요? 해결 못해서 유명해졌군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네네. 얘기하지만 범죄자는 이상하게 잡힌다. 정말 아. 우연찮게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대신 범죄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추적하고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신문을 하거든요. 범죄자랑 네네. 직접 신문을 신문을 하는군요.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여죄를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왜 신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나름 조사를 이제 그전 사람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범죄자하고 되게 이야기가 쉬워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FBI 그러니까 초창기 FBI 수사관 뭐 로버트 레슬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군요. 되게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네요. 근데 피어스 그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역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FBI에 비하면 뭐 로버트 레슬러나 존 더글라스에 비하면 아무래도 활동 방향이 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피어스 브룩스가 예전에 그 사람 저희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린 리버 킬러 그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나왔었군요. 네.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파일링이 어느 정도 좀 태동되던 시기였죠.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열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론 그렇죠. 그냥 네네. 이제 어떤 방향성대로 가자라는 식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피어스 브룩스가 이 사건에서 이제 사건의 방향 같은 거를 이제 짚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값어치가 있다, 뭐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상당히 흥미롭네요. 처음 시작을 지금 형사로서 출발을 한다는 건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이 사람 책이 1958년 그러니까 사건이 종료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을 썼는지 보고서를 썼는지 썼어요 뭔가를. 네네. 근데 58년 사건이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책이 있다는 건 알았네요. 어떻게? 58년 그러니까 그 제가 본 책이 또 다른 책에서 이제 갈로 열고 피어스 브룩스 뭐 58 이렇게 1958 써놓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썼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뭘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내가 써놨던 거를 나중에 참고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찾아보면서 썼는데 그 참고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 거는 거기 있지 않나요? 교주님 거는 아니 그쪽에 국회 있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제 옛날 논문들은 있는데 요즘에 새로 쓰는 그런 것들에서 참고문을 못 찾겠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피어스 브룩스의 책을 찾기 위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한번 찾아보고 그냥 아마존에 있나 없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보고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피어스 브룩스가 이 사건을 맡게 된 시작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뭐 시체를 발견하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57년 사건이 아니라 58년 사건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58년 3월에 또 다른 시체가 한국 여성 시체가 LA 근교에서 사막에서 발견됩니다. LA 근교의 사막이 있군요. 저는 무식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넓으니까. 네, 그렇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게 바로 피어스 브룩스인데 희생자가 밧줄로 강하게 결박된 것을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체가 이미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뭐 살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밧줄로 강하게 결박됐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밧줄 매듭 등의 수법을 보면 범인은 상당히 이런 것을 능숙하게 했던 인물, 그러니까 아마 유경험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뭐 산악인, 군인 아니면 밧줄 판매상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밧줄을 통해서 범죄를 이미 저질러 본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정도죠. 그 정도의 능숙함이었군요. 네. 항상 뭐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었겠네요. 그 전에 발견된 그렇죠. 사체들하고. 그러니까 이는 얼마 전 아까 전에 1957년 저희 오프닝 때 소개됐던 그 사건 사체가 발견됐거든요. 네네. 얼마 전 역시 사막에서 발견된 여성의 사체가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어스 브룩스가 동일범의 패턴 범행일 거라고 가정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가정이 사실은 너무 엉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사실은 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피어스 브룩스의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랬던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서 LA 전역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건을 뒤져가면서 하는 거는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그렇죠. 차라리 비슷한 수법에 그 같은 범죄가 있으면 그것에서 적어도 한 명 혹은 같은 지역의 범죄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정범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두 사건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사건의 유사성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유력한 정황이다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것을 피어스 브룩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뭐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놓친 게 신문사에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건인데 뭐 경찰은 별로 중요시 안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기사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어스 브룩스는 신문철도 뒤지고 그리고 각 지방 경찰서에서 뿌려져 있는 경찰 그 조사 모고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 DB라는 개념은 없었겠죠. 그렇죠. DB라는 개념이. 내가, 아마 군대는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군대들이 그러니까 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있으니까 이 장교들 출신들이 이래서 약간 네. 그 당시에는 초반 장교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DB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카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렇죠. 했겠죠. 근데 그거를 전국적인 그런 카드를 모아놓은 곳은 없겠지. 그러니까 그나마 군대 정도밖에 그렇죠. 없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막 이제 80년대만 해도 천공 카드 해갖고 카드에 구멍 뚫어서 이제 자료 수집한 것도 있었고. 저는 그 정도는 모르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네. 인덱싱이 될 수가 없죠. 아무튼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보고서 쓰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용어를 이해시킬 수가 없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쉬운 말로 하려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랬군요. 굉장히 어려운 노력을 했네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피어스 브룩스의 노력이 이제 이 사건 해결은 도움이 안 됐지만 나중에는 마이캡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그 FBI가 굴리고 있는 이제 흉악 범죄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뭐 딱히 뭐 마이캡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캡, 마이캡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흉악 범죄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로버트 레슬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축하는 시스템이에요. 존 더글라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축한 시스템인데 이것에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시초가 됐다? 시초까지는 아니고 일종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거죠. 아, 저런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본받아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저도 사실은 피어스 브룩스가 어떻게 사건을 추적했느냐를 중심으로 대본을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니까. 내용이 있다 그래도 굉장히 미화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말했던 거는 레슬러가 이렇게 말을 해줬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부적 내용이 또 로버트 캐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피어스 브룩스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한 책을 썼는데 같이 썼다고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책을 썼는 거죠. 네네. 레슬러는 뭐 살인자들의 인터뷰 여기서 잠깐 이걸 소개해줬고 로버트 캐펠은 또 다른 자신의 책에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사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캐펠은 뭐라고 했습니까? 캐펠은 이제 두 번째 희생자 사체가 네네. 범인이 체포된 다음에 그 범인과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범인이 어디에 내가 번졌다. 그리고 심지어 장소도 달라요. 샌디에고에 내가 버렸다. 뭐 이런 식. 샌디에고 외곽에 사막에 내가 이제 유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솔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맞다긴 모르. 저는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그 로버트 캐펠 쪽 그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세밀해요. 그런데 이야기 흐름을 보면 전자 레슬러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게스트썰은 로버트 레슬러를 좀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감정적으로 흐름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존 더글라스면 틀렸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상한데 로버트 레슬러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캐펠 그다음에 존 더글라스 아닙니까? 편파 판정하시는 느낌이 캐펠 책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제 캐펠 책도 뭐 괜찮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또 지역 경찰에서 출발한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 이 사람 테드 번디랑 또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로버트 캐펠 같은 경우는 테드 번디는 그러고 보면 프로파일러들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자기가 또 떠벌린 거 좋아했는가 봐요, 그 사람은. 하긴 그렇죠. 워낙 또 자기 브랜딩을 많이 했던 또 연설이 많으니까. 아무튼 또 다른 피해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아까 또 다른 피해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피어스 브룩스가 수사를 진행하는 사이에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달라요. 이제 1958년 7월입니다. 아까 3월이었죠. 두 번째 사건이. 네네. 7월에 한 여성 모델 지망생이 지역 신문사에 자신의 구직 광고를 게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모델 에이전시 모델을 서줍니다. 뭐 누구 이제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직 광고. 그러니까 있죠. 우리나라도 구인 광고는 제가 본 적이 많은데 구직 광고를 제가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인터넷 사이트로도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그런 구직 광고에 이제 구직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것을 본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이 사진 작가인데 당신에 관심이 있다. 내가 연락을 할 수 있겠냐 이래서 그 연락처 그 광고에 연락처를 남겨놨는 대로 전란을 해서 결국 그녀와 약속을 잡고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가죠. 모델. 네네. 그리고 그녀가 행방불명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네모더맨 치놀베트라 2에서 비슷한 설정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나중에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그 당시엔 센세이셔널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설과 굉장히 많은 영화에 인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됩니다. 이게. 이거 그리고 소장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네네. 관련된 게 있거든요. 개념이 있어서 이거는 뒤에 약간의 그 관련해서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이제 수사관 형사도 얘기 나왔고 범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체포와 신문, 아까 피어스 브룩스 신문도 또 뭔가 체계적으로 잘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도 들어봅시다. 체포가 바로 됩니까? 네, 1958년 10월 27일 그러니까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정도 지난. 사건들 사이가 상당히 짧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길진 않죠. 그리고 58년 10월에 잡혔다는 거죠. 네, 지금. 네네. 58년 10월에 10월 27일입니다. 한 순찰 경관이 돌다가 차에 이제 길가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합니다. 경찰이 굉장히 제압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금방 이게 혹시 LA였습니까? LA 근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잡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총을 들고 있으니까 저항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특별히 뭐 개입 경찰이 끼어드니까 뭐 체포됐다, 순순히 체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경찰도 총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경찰 당연히 총이 있죠. 체포된 그의 이름은 하비 글래트먼이라고 합니다. 하비 글래트먼. 네. 이미 몇 차례 성폭력,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남자인데 그 당시에는 1957년에 이 사람이 1957년부터 LA에서 생활을 했어요. 네. LA 생활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957년에 첫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 희생자의 TV를 수리해 준 적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뭔가 수리하는 일을 했었군요. 예, 아마 이 범죄자가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점, 오늘 총기를 사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해서 어떻게 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는지 이제 피어스 브룩스라든지 수사관들이 이 사람한테 야, 네가 이전 세 건의 사건에 범죄와 연루된 거 맞지? 이러니까 자기는 한사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신빙성 높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보이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최첨단이다, 뭐 최첨단 기계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칭송받고 있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자. 나 괜찮다, 해보자. 나 억울하니까 결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아주 뛰어난. 그래서 응하는데 바로 거짓말이 떠버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떠도 진실일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크고. 그렇죠. 이게 통계 패러독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근데 자기가 거짓말 탐지기가 뭐 최고로 잘 맞는다, 확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실은 자신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건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뿐이고 이제 내 사건은 내가 저지른 거 알고 싶으면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속에 사진을 봐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사진을 또 찍었군요. 예. 맞아. 아까 처음에도 사진이란 인상 얘기가 났죠. 오프닝에도. 그리고 그 사진이 그 게스트들이 나한테 추천해줬던 책에 사진 실렸던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인상 깊은 사진. 네. 그래서 경찰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진은 피해자들이 밧줄에 묶인 채 찍힌 사진들입니다. 희생자들의 아파트, 혹은 뭐 글래트먼의 집, 혹은 사막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피어스 브룩스의 강도 높은 신문. 근데 뭔지 몰라요. 뭐 강도 높긴 하다는데 뭔지 어떻게 강도 높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져서 결국은 글래트먼의 자신의 범죄를 상세히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난 또 신문 뭔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설명을 해달라고. 나는 좀 알게 해줘요. 좀 보고 싶어. 이거 근데 이게 또 공개되면 안 될 것 같긴 해. 그렇죠. 신문의 방법이 나오면 신문에 대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또 신문의 위력이 약해질 것 같고. 아무튼 조금씩 흘려주겠죠. 그래요. 하비 글래트먼. 네. 오늘 나온 이제 론리 하트 살인자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죠. 우리가 명명한 건 아니지만. 하비 글래트먼의 생애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몇 살짜리 사람이었을까? 몇 년생입니까? 일단 1927년생입니다. 유태인 출신으로서 뉴욕 브롱크스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콜로라도주,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가 이제 동쪽이고 LA가 서쪽인가요? 아닙니다. 뉴욕에서 태생. 뉴욕 브랭크스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뉴욕에서 출생해서 동부, 콜로라도는 서부. 그렇군요. 그렇죠. LA는 어디쯤이에요? LA는 콜로라도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거 그렇게 안 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집은 잘 살았나 봐요, 그러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이 나쁘지 않아서 뭐 집안에 이제 집이 전담 이제 의사가 주치의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병원 항상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주치의한테 항상 의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가 본데 어쨌든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있다면 되게 부자긴 한데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은 좀 더 주치의가 좀 보편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자 그렇게 듣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그럼 어린 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27년생이면 범죄는 58년이니까 한 30대 초반에 일어난 거고 네. 어린 시절부터 다시 출발해서 30대로 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도 뭐 가정 환경 나쁘지 않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장난제, 그러니까 행위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욕조에 몸을 담그는데 채 네. 목에다 뭐 그 밧줄 같은 걸로 목을 이제 두릅니다. 그리고 이게 목이 달렸는데 이렇게 당기면 그럼 팽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팽팽해지면서 목을 조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M 성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아마 사도마조키즘 형성, 그러니까 자기가 가학적 피학성은 모두 갖춘 듯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범죄는 또 가학적이니까 분명히 가학적인 태도를 보니까 이 밧줄이 상당히 키워드로 생각이 드네요.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뭔가가 담겨진 거, 패티시적인 뭐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예 또 뭐 반사회적 성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몰라요. 이것도 잘 설명을 안 해줘요. 반사회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애를 주치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보더니 뭐 진찰을 하죠. 이제 이거 나이가 지나면 이렇게 어린 사람이 성장하면 크게 되면 이거 없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엉뚱한 소리란 거죠. 100명이 이런 진단을 받았으면 그중에 99명은 이 의사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한 명이었네요. 이런 마조키즘적 성향이 아까 말했던 성폭행 그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범죄 이력이. 그거랑 연관을 해서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0대 때 성범죄와 연결이 됩니다. 뭐 여자들만 살고 있는 아파트인가 뭐 어쨌든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창문을 깨고 침입을 해서 여자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하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이때 사진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걸로 같은데, 흔하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뭐 개인 10대 소년이 들고 다니기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물건 같았을 건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진기에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갖는 뭔가가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진 그리고 밧줄 네. 이 두 가지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네,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나요? 10대 때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안 걸렸나 봐요. 그 다음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강도 행위와 함께 이 범죄를 하다가 체포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또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지 바로 수감은 또 안 돼요. 바로 수감은 안 되고 이제 뭐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이제 몇 달 동안 돌아다니는 밖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재판을 가정까지는 구속 안 되고 그러니까 구치소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정확히 말하면 구치소에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외부에서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재판을 받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여인을 이제 납치하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해서 체포되고 결국 이 사람은 8개월 징역에 삽니다. 처음에 강간했던 게 안 걸렸나 보네 그러면. 이 사람이 10대였대요. 그러니까 10대여서 되게 뭐 형량을 적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집도 괜찮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저 평을 안 주려고 하지. 하긴 그렇죠. 그럼 8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출소 후에 또 범죄를 계속 저질렀겠지? 그렇죠. 이번엔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서 이제 체포가 돼요. 그렇군요. 뭐 또 범죄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네, 그 몇 살입니까? 그게 이제 1946년생. 46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20살 때. 20살. 네. 조기 교육을 잘 받았네요, 아주. 수감 당시 이제 그쪽에 정신의학자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진단하기를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이게 이때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잘 잡혀 있는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 질환자는 아니고 정신병질자라는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모범수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감옥 교도소 안에서는. 이때 8개월간 있었고 뉴욕으로 와서 그리고 다시 뉴욕 와서? 수감된 상태인데 이 수감된 상태에서 이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고 또 사이코패스 진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로 활동해서
그 기간은 얼마나 나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1951년 이 사람이 네. 예, 출소합니다. 모범수로서 중간에 가석방 되는 거죠. 이렇게. 5년간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사람이 좀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는가 봐요. 음.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10대 후반일 때가 2차 세계대전 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때는 미국인들이 어지간하면 다 이제 10대 후반에 징병돼서 가거든요. 입영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빡세게 날아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전쟁 중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확실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 그러면 첫 범죄가 57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네. 51년에 출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51년으로 출소한 다음에 콜로라도로 일단 돌아옵니다. 네네. 그 다음에 57년부터 LA로 이주하는데 이 사람이 56년인가 범죄가 하나 더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있군요. 그러니까 신원이 그 당시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2000년대 이제 UN DNA 검사로 이제 알려진 한 여성이 이제 살해됐던 미스터리 그러니까 미해결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확인된 건 없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57년으로 옵시다. 네. 이제 첫 오프닝에서 나왔던 그 57년이에요. 1957년 LA에서의 그의 범죄의 시작입니다. 아까 TV 수리점 했다는 것 같았는데 TV 수리점이었나요? 네. 왜냐하면 57년 이동한 다음에 그는 TV 수리점을 세워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피해자가 이제 당신이 19세,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0살일 거예요 아마. 네네. 20세 모델 지망생이었는데 그녀와 만나서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뭐 그 집에 TV를 고쳐주러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사실은 이제 사진 찍는 거 그거 모델 그 사진 찍는 거 희망하는 작가인데 너 괜찮으면 사진 찍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내가 찍어줄게 하면서 이 사람의 여자를 유인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봤던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이 범죄자가 네. 생각보다 괜찮았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나름 지적인 모습이 있었다고요.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잘생겨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뭐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귀엽게 생겼다고 동글동글하게 좀 생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살이 쪘다 이런 건 아니고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망졸망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또 상냥하게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태도를 해서 결국은 그녀 이제 첫 번째 희생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범죄가 일어났겠죠. 네, 그러면서 탐정 잡지의 사진처럼 찍자. 그 당시 뭐 함정 사진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를 이제 희생자들이 이제 범죄 피해자들의 이제 그런 모습 한번 찍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밧줄로 순순히 묶임을 당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여기서 강간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강간했겠죠. 그리고 강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막으로 갑니까? 강간한 다음에 사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진을 찍어요.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했던 네네. 그런 다음에 그녀를 교살합니다. 밧줄로? 손으로 졸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야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친했던 거의 뭐 30대의 지금 론리아트 살인마가 20살의 모델을 살해했습니다. 사막으로 끌고 가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첫 번째 지금 살인에서는 론리아트 클럽이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두 번째 피해자가 롤리아트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롤리아트 클럽이라는 장소에서 만났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뭐야? 클럽이야 뭐야? 하면서 뭐 어떤 거야? 독신 남녀에게 왜 장부는 왜 작성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식인데 알 수 없는 공간, 어쨌든 공간인데 미국에는 그런 공간이 있나 봐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인데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굉장히 여자한테 잘해줬나 봐요. 뭐 차도 있고 이랬나니까 뭐 드라이브 가자. 뭐 미국의 50년대 뭐 조디악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좀 이렇게 노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보통 모르는 여자한테 잘해주고 모르는 남자한테 잘해주죠. 뭐 아는 사람한테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 호감을 샀겠죠. 네, 호감을 사서 드라이브 가자라고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사막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갔나 봐요. 처음에는 멀리 가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고 했는데. 한적한 야외에서 교회에서 아니야 돌아가지 말고 뭐 이렇게 차에서
성관계를 갖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자가 거절했나 봐요. 남자가 그러니까 하비 글래트먼이 협박을 하면서 이제 그 강간을 하고 다시 사막으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교사를 합니다. 뭐 하비 글래트먼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자기가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이 여자를 살해했다. 그냥 성관계만 좀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걸 강압적으로 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두려워서 살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요 그런 가능성 솔직히 잘 적어 보이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피해자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있죠. 네, 세 번째 피해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광고를 게재했던 피해자가 광고를 게재했고 집으로 찾아갔던 하비 글래트먼. 하비 글래트먼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이제 친절하고 막 유머러스한 이런 남자로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순간 이 사람이 총을 꺼들고 여자를 협박하고 결박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하고 그 여자한테 네가 조금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제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풀어주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계속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최대한 빨리 이제 어쨌든 그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계속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죠. 하비 글래트먼은 하지만 그런 걸 즐기면서 계속 또 다시 여자를 사막으로 끌고 가서 사막에서 살해합니다. 항상 사막에서 이렇게 살해를 그렇죠. 했군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이제 그 돌아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데서 막 이것저것에 막 뿌려요. 진짜 교만하네요. 왜 어떻게? 그냥 되게 자신감 넘치네요. 뿌리는 게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신의 이동 경로대로 아니고 다른 데로 막 이렇게 가면서 다른 데로? 그렇게 뿌렸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흔적을 찾기 어렵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의 물품 중에 몇 가지는 자기가 가져가서 이제 자기 기념품 승리 뭐 자신의 범죄자 입장에서는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그쵸. 거죠.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레슬러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글래트먼은 피해자들에게 애초에 많은 보수를 제시하면서 은밀한 사진을 찍자고 제의를 했다고. 왜냐하면 이제 피해 여성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여성은 상관없지만 첫 번째나 세 번째 여성 같은 경우는 모델 지망생인데 대도시로 와서 뭐 쪼들리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뭐 많은 보수에 흔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레슬러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응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그런데 이거는 여자들도 좀 껄끄러운 사진, 알려지면 별로 안 좋을 사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나 어디 가, 누구 만나러 가 이런 말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글래트먼은 더욱더 범죄하기가 쉽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실히 힘든 사람들이 범죄에 더 노출이 되죠.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범죄 행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3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그리고 하비 글래트먼은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게스트스는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원트헤드 킬러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겠다는 게 뭐냐면 광고를 범인이 직접 광고를 게재해서 피해자를 불러온다든지 혹은 피해자가 낸 광고에 범인이 찾아가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걸 보고 원트헤드 킬러라고 합니다. 원트헤드 킬러. 네. 네네. 우리말로 뭐 이걸 광고 희망 뭐 이렇게 광고 관련 살인 뭐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해가지고 이제 원트헤드 킬러라고. 원트헤드 킬러. 네, 원트헤드 킬러.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요? 아니. 헤드라고 생각해요. 원트헤드. 네네. 네, 광고가 게재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는 인간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트헤드 킬러하고는 꼭 관계는 있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이런 범죄 지금은 모델이 구직하는 광고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친구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도 있거든요. 우리가 했던 키즈마크 하나에도 지금 그렇게 따지면 원트헤드 킬러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되는데 이런 인간 심리가 새로운 관계를 갈망한다든지 뭐 새로운 뭐 어떤 기회를 갈망하는 인간 심리인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익명성 이런 관계는 익명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살인 같은 경우도 뭐 롤리아트 클럽에서 만나서 범죄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데는 사실 익명성이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장부에 이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원트헤드 킬러 같은 경우는 나하고 상대방 딱 두 사람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자의 주변 사람도 모르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지는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서로 알고 있는 관계가 돼버리기 이 당시엔 때문에 그랬겠네요. 지금 그렇지. 이제 이제는 그렇게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알겠지만, 그런 식이지만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이 강화돼서 범죄가 더욱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소장님께서 방금 바로 지적했듯이 키지막 하나에도 그렇다 보고 했듯이 원투헤드 킬러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창가에서 여인들을 유혹해서 데려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넓게 따지면 그것도 하나야.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창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미 그 하나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제 그 애들을 가져가는 거지. 근데 물론 좁은 의미로 따지면 그건 원테드 킬러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기회를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한 기회에도 노출되는 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새로운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간에서 그렇게 노출시키는 걸 보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증가하는 게 바로 원투헤드 킬러의 이제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비 클레트먼한테 시대를 앞선 살인자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원투헤드 킬러의 거의 뭐 굉장히 빨리 이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 나간 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 이전에도 이런 범죄자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시대를 앞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대를 앞선 건 피어스 브룩스죠. 그런가요? 어떻게 앞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알버트 피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뭐 알버트 피시도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원투헤드 킬러.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오빠가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측면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원투헤드 킬러, 또 하나는 뭡니까? 사진이죠, 당연히. 사진. 네. 사실 이 사건을 제가 다룬 이유는 어느 유튜브 시청자 한 분께서 이제 국내에 일어난 한 살인범에 대한 방송을 요구했었어요.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본 방송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이다. 지금 그 사람을 얼마 전에 실제 상황 MBN 거기서 다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말미에 연쇄살인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연쇄살인마 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 사건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살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그거는 한 소개하면서 우리가 대리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제 죽을 희생자를 찍은 사진인 거죠. 그 하비 글래트만 사진은 아닙니다. 글래트만은 그가 살인 직전에도 사진을 찍고 살인 직후에도 사진을 찍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제보를 받았던 네. 그 한국의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는 과정을 네, 그렇죠. 좀 담긴 했었죠. 이제 그게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다고는 하던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NBN의 실제 상황 혹은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사진 잘 안 찍어요. 사진을 남 찍은 건 잘 보긴 하는데 이제 사진을 잘 안 찍는데 교주님은 잘 찍으시나요? 저도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서 보통 내 또래 친구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사진에 투자하긴 하거든요.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도 투자하잖아요. 진짜요? 그 사진이 한 번 빠지면 막 렌즈에 1,000만 원 막 이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막 그런 거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찍는 게 답니다. 그것도 그마저도 이 유튜브에 올리거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찍는 정도? 사진을 개인적으로 찍은 건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사진도 없을 정도로 사진을 안 찍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냥 뭐 친구들이 내 사진은 찍어갔지만 내가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없어요. 난 졸업 앨범에는 사진 없어요. 졸업 앨범에 있죠. 졸업 앨범이 있고 그거 이외에 뭐 졸업식에 사진 찍고 있잖아요. 저도 사진 안 찍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그런 게 없어서. 아니 이 사진을 왜 찍느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글래트먼의 사진의 심리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둘 다 사진 안 찍는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사진은 왜 찍는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건 결국 기억이고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찍는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뭐 감독이 뭔가를 지시하고 저쪽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장면이면 뭐 요즘에는 다 뭐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하겠지만 누군가는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면 뭔가를 갖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보이겠지만 결과물에서는 그 영화 속의 환상적인 하늘의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죠. 하나의 짧은 스토리지만 그 결과는 남고 과정은 힘들게 결과를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사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기억을 판타지로 남기는 어떠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계. 근데 사진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계를
마치 우리 기억에 치환시키는 과정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실제로 다시 기억을 더듬는 건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추론의 과정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추리에 가까운 그 퍼즐을 맞추는 건데 사진은 그 추리 속에서도 사진도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예. 갖고 싶은 것만 갖고 찍고 싶은 것만 찍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의 어떤 것, 뭐 그게 슬프든 아니면 웃기든 뭐 좋든 어떤 의미로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이데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듯하죠. 즉흥적으로 말한 건데 네. 이거 누가 보면 나 대본 써준 줄 알 거야. 맞아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또 치워버렸는데 예, 뭐 저도 그거하고 약간 다른 건 아니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범죄와 환상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글래트먼의 사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 부모든 어떤 가학적 성적 환상이 있을 거예요. 뭐 성적이 아니든 뭐 가학적 것들든 환상 상상 같은 게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러한 환상을 제대로 충족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살인조차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인조차도 그 자기가 품어왔던 과학적이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건데 자기가 품어왔던 환상과 살인 행위 자체가 현실상의 살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가 맞겠죠. 다르다가 맞겠죠.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거죠. 살인조차도 자기가 품어온 가장 과학적인 환상과 그것이 이루어진 게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자기랑 품어왔던 환상을 충족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쇄살인범들은 끊임없이 재생과 반복, 그러니까 살인을 다시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진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글래트먼은 피어스 브룩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글래트먼은 일단 피해자한테 아무런 것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탐정사진 찍으니까 너 피해자인 것처럼 해라. 그냥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내가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한, 되게 연출된 듯한 느낌의 사진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진은 실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치한 느낌이 들어. 한편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일 거 믿음이 안 가는 정도. 그 여자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무서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설퍼. 뭔가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정말 위험한 상황, 사실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하튼 피어스 브룩스는 그런 사진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여자가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처음에 찍습니다. 피어스가 아니라 글래트먼이 찍고 난 다음에 뜻하지 않은, 그 다음에 찍는 사진들은 뜻하지 않은 이제 글래트먼이 본색을 드러내니까 여자들이 당황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 이런 거를 사진에 또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글래트먼이 살인을 한 다음에 그 피해자들의 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취하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살인의 행위를 완성시킨 거죠. 자신이 이제 살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의 뭐 살인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교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렇게 환상을 뭐 재부칭하고 이제 기억을 그 추론하는 과정을 이제 완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문제는 이 사진 자체를 보고 있으면 자신이 근데 그래도 환상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매개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살인을 완성한 게 아니라 또 살인을 시작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던 거 사실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밧줄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사용한 살인마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마 딱 떠올렸을 때 항상 그 결박했다라는 거랑은 그러니까 50%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왠지 영화 속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살인마들이 항상 뭐 밧줄로 피해자들을 묶고 끌고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보통 그냥 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뭐 손으로 목을 조른다거나 뭐 이제 근데 이제 밧줄로 묶고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유린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가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제라드 셔터. 제라드 셔터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그 밧줄에 묶어서 이게 서로 떨어지면 죽는 거 이렇게 이런 식도 하고. 그건 일종의 이제 게임을 즐긴 거지. 아니 그러니까 범죄를 용이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경우는 사실 많은데 이제 뭐 밧줄에 이렇게 저희 이제 하비 글래트먼처럼 이제 밧줄에 어떤 특정 의미를 부여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밧줄에 의미가 좀 부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밧줄을 통해서 쾌감을 얻었었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물론 쾌락을 게임처럼 즐겼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밧줄이 가장 큰 도구로 됐었고 그것을 남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건 밧줄인 거죠. 과학적이든 피학적이든. 네. 그러니까 이 밧줄이 분명히 밧줄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겠지만 또 상징을 가지고 범죄를 바라보면 좀 현학적이 되는 것 같아. 좀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비 그레트먼 자체가 이제 음. 밧줄 묶는 행위 같은 거, 자기 자신을 묶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이 조이는 느낌을 이제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 좀 있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때 그 장난을 하는 애들 많았어. 아,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나도 안 해봤는데. 저는 질식한 거 딱 너무 싫어해가지고. 질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치고도 막 목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난치고 너무 싫어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즐기는 사람은 또 있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것과 겹치면서 성적 환상이나 이런 것과 겹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폭력적인 그 뇌의 폭력적인 부분이랑 이제 성적 충동을 느끼는 감지하는 이제 통제하는 부분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폭력적인 자극이 들어와서 이제 진동이 오면 이게 여파가 되잖아요. 방사라고 하죠. 이거를 방사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자극받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폭력을 좋아해서 지금 성적 행동을 쾌락을 느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남녀가 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남녀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자가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보면 남자가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뇌의 위치가 남녀가 다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이제 전도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 해설은 근거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네. 하비 글래트먼은 그래서 어떤 형을 받습니까? 1959년 이 사람은 결국 사형이 답니다. 그래요? 또 가스실에서 이제 뭐 가스로 당시만 해도 뭐 가스실에서 가스 주입해서 사형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사형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굉장히 빨리 당했네요. 58년 10월 말에 잡혔는데. 그렇죠. 이때는 좀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글래트먼이 뭐 딱 항소를 안 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누구지? 그 우리가 잘 보는 책 헤럴드 셔터의 그 책에 보면 헤럴드 셔터가 선정한 미국의 10대 괴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위키피디아 보면 되게 짤막하게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뭐 유튜브에도 다큐멘터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사람 범죄를 제가 더 좀 잘 분석하고 있는데 좀 자료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로버트 캐펠이라든지 이렇게 피어스 브룩스, 로버트 레슬러 같은 사람들이 군데군데씩 조금씩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나마 참고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재밌었고 흥미로운, 물론 재밌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흥미로운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번에 유튜브에서 뭐 말씀하셨던 그분들 이제 요청하셨던 분이 이제 밧줄 뭐 사진 이런 거 광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다음 시간 예고 가능합니까? 다음 시간 저희 사실은 이것도 어떤 유튜브 시청자가 요청했던 유튜브 시청자인가 이제 카페 시청자 어떤 분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 다루면 안 되겠냐 했는데 사실 별로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있다는 두 사건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좀 생겨서 이 사건을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의 사건? 네, 한 사건은 이제 국내에서 어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방송을 통해서 재조명됐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그거예요. 최근에 발생했던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테러 같은 것들인데 그것과 어떻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바라고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봐주시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팟캐스트로 보고 계신 분도 언제나 유튜브 또 함께 그리고 네이버 카페 오시면 많은 이야기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부 LBC 방송국으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네, 그럼 지금까지 철철교주였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게스트설이었습니다. 네, 안녕.